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조전 프로젝트가 4주차네요. 4주차.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서. 뭐, 여러분들, 야자 시간에 잠깐 돌아다녀 보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힘내라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면서도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꼭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고려 시대예요. 오늘부터 이제 고려 그 중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렇게 좀 대주제를 보면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가 나와 있고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그리고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 무신 정권과 몽골과의 항쟁 그리고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각 시기별로 여러분들 좀 시험에 잘 나온 키워드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고려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은 주로 고려의 주요 왕들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정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다양한 왕들을 모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딱 4사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사람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먼저 고려의 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태조 왕건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조 왕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종, 세 번째는 성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 말에 공민왕, 이 4사람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사람의 업적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먼저 태조 왕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후고구려를 세웠었던 이 궁예의 부하였는데 이제 궁예가 갑자기 기침 소리에 굉장히 흥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짓, 이제 온갖 이제 민심을 좀 잃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신하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예를 내쫓고 이제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왕건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게 돼. 이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훤이 자신의 이제 후계자를 지정하는 그 과정에서 아들 간의 내분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견훤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신검이 이제 막내 동생이었던 이제 금강을 죽이고 또 견훤을 이제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 유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견훤이 이제 감시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도망을 잘 쳐가지고 이제 고려에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견훤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도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럼 누구만 남았어? 후백제의 신검만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 이제 왕건이 이끄는 이제 군대가 이제 신검을 공격하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그래서 태조 왕건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고려를 건국했다, 후삼국을 통일했다. 자, 그 다음에 훈요 10조가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훈요 10조는 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후계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연등에 팔관에 이런 거 좀 잘 해라. 그리고 서경 같은 경우는 평양 같은 경우를 좀 중시 여겨라. 그래서 서경으로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또 누구야? 거란이들은 금수니까 걔네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그럼 뭐 그런 내용들 10가지를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신간 제도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신간 제도, 기인 제도. 이거는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호족 정책이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밀당을 여러분들 정말 잘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밀당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야. 특히 호족들에 대해서 밀당 정책을 정말 잘했는데요. 호족들한테 잘해줄 때도 있어요. 이거를 포섭 정책,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융합 정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호족들에게 좀 못되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바로 견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태조 왕건은 호족들에 대해서 끌어들이는 포섭 정책과 좀 견제하려고 하는 견제 정책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호족들에 대한 포섭 정책으로는 혼인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인 정책. 자, 이태조 왕건의 부인은 총 29명이었다고 그래요. 이야, 뭐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 또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이 왕건은 그냥 보통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별로 좀 잘 나가는 그 호족들의 딸들 있죠. 그 딸들을 이제 부인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호족과 사돈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죠. 그 호족들이 왕건한테 불만이 있더라도 반란을 일으키기는 힘들 거 아니야. 그쵸? 당연하지. 자신의 사위잖아요. 사위를 어떻게 함부로 공격을 해. 그치? 그리고 그 호족들 입장에서도 내가 왕의 장인어른이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요? 우리 사위가 왕이야, 왕! 어이구, 그래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건도 좋고, 지방의 호족들도 좋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왕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을 낳게 돼요. 아, 그렇지. 부인이 29명인데. 그래갖고 정말 많은 아들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 외할아버지들은 다 자신의 외손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거야.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 계승을 놓고 정말 많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 살아있었을 때만 좋았던 정책, 혼인 정책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성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사성정책. 사성정책은 별 4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사할 때의 사자입니다. 물건을 내려준다는 거죠. 성은 성씨, 조재현 할 때 그때 조씨, 그러니까 성씨를 하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왕씨성을 하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재현이라고 한 사람이 장동건이라고 한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럼 야야, 너 지금부터 장동건이 아니라 조동건 해. 그래서 이 왕씨성을 이제 성씨 그러니까 임금의 성씨를 하사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왕과 성씨가 이제 같은 성씨라 그러면은 같이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좋았겠죠. 자, 그 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왕건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토지를 하사합니다. 그 토지를 역할에 따라 분담하는 토지다. 그래서 역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을 많이 도와준 사람한테는 토지를 역분전을 많이 줬을 것이고, 조금만 도와줬던 사람은 역분전을 조금만 줬겠지. 그래서 호족들에 대한 포섭 정책으로 혼인 정책, 사성 정책, 역분전을 지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안 돼요. 밀당을 잘해야 되거든. 자, 이 호족들에 대한 견제 정책으로는 2가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심관 제도는 일종의 책임을 전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3학년 일반 수업을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뭔가 좀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3학년 일반 반장에게, 반장아, 3학년 일반 조용 좀 시켜. 나 교무실 좀 갔다 올게. 떠들면 네 책임이다. 너가 혼날 거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걸 바로 사심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학년 일반 반장은 본인이 혼나지 않기 위해서 반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겠죠. 이게 바로 사심관 제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광주 출신 호족 조재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지금 중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이 조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광주 지방의 사심관으로 삼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명령을 내립니다. 야, 재현아, 너가 광주 담당해. 대신 광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중앙에 있지만 광주 사람들한테 전하겠죠. 야, 너희들 반란 일으키면 나한테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도 이제 조지현이 무서우니까 반란을 함부로 못 일으키게 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신간제도는 호족을 통해서 그 지방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견제하는 정책이야. 기인제도는 뭘까요? 인질제도입니다. 인질제도. 저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조지현 2세를 낳게 될 거야. 근데 저는 광주 호족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중앙의 임금님이, 중앙의 왕이 이 광주 출신 호족 조재현의 아들을 서울로 데려갑니다. 내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왕한테 불만이 생겨. 그 반란 일으키려고 그래. 그 반란 일으킬 수 있습니까? 반란이 일으킬 수 없죠. 왜? 내 2세, 조재현 2세가 지금 중앙에 가 있잖아. 잡혀 있잖아. 볼모,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란 일으키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기인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신간 제도를 통해서 호족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정책이 바로 이 호족 견제 정책, 왕건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강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하게 되죠. 북진 정책. 남진 정책은 누가 있었지? 장수왕. 그리고 아까 역분 정책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태조 왕건 정리했어. 자, 그 다음에 광종은 광덕, 준풍과 같은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연호라고 하는 건요. 쉼표가 빠졌네. 연호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거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광종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제를 실시했다,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노비안건법이 보기에 나왔다, 힌트로 나왔다, 사료에 나왔다. 그럼 보통 답을 과거제를 실시하였다가 답을 요구한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과거제 실시가 사료에 등장을 했다. 그렇다면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였다. 이런 것이 보통 이렇게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광종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과거제 실시와 노비안건법 시행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쌍기는 중국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후주 사람이었던 이 쌍기라고 하는 중국인이 고려에 넘어와서 광종에게 앞으로 관리를 뽑을 때는 시험 쳐서 뽑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과거 제도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쌍기는 사람 이름이다. 그리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백관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관리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저 관리들이 나보다 계급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아?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계급이 높은지 낮은지 그 구분하기 위해서 계급장을 달아요. 계급장을. 그 계급장이 바로 공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관리한테는 자주색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낮은 사람은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옷을 입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옷 색깔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품, 그러니까 그 계급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성종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치원, 최승로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최치원은 통일신라 말에 진성여왕에게 그 시무 10여조를 바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고려시대 성종 때 활약에 썼던 이 최승로는 성종이 똑똑해가지고 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시무 28조라고 하는 것은 개혁정치 28가지를 바쳤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로서만 이용하시고 정치는 유교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데 이거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니까 좀 줄여라, 폐쇄해라, 그만해라 이런 건의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절대 불교를 탄압하는 것은 아니고 백성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서 힘들어지니까 그걸 좀 줄이라고 하는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은 지방에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이 12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광역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6개의 광역시가 있지?
그래서 이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서 12개의 목, 그러니까 12개의 광역시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왕의 목소리를 지방까지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는 유학교육을 위해서 대학교인 이 국자감을 설치 및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공민왕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민왕은 근데 좀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자, 통치체제의 정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앙정치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 이성육부 이거를 다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뭐 시간은 많으니까요. 노트를 한번 꺼내보면 좋겠네요. 노트.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먼저 고려입니다. 고려의 중앙정치조직은요 이성육부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육부제. 자, 이성육부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먼저 중서성이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중서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요. 문화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상서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 세 개를 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 성이 세 개죠. 중서성은 보통 무엇을 하느냐? 입안. 정책을 내는 것을 입안이라고 합니다. 정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책이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인지 뭔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 그러잖아.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정책이면은 빠꾸 뭐 이렇게 배치 놔야죠. 뒤 물려야지. 자, 검토까지 끝났어요. 괜찮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실행하는 부서가 상서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육부제, 그러니까 상서성 밑에 이 병, 호, 형, 예, 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서가 있는 거야.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가 있어. 자, 이 상서성이 실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상서성에서 각 장관 부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부는 오늘날 인사혁신처, 사람을 뽑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병부는 국방부, 호부는 재정경제부, 나라의 살림을 담당하는 부서죠. 형부는 오늘날의 법무부. 예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외교부라든지 교육부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공부는 건설교통부, 뭐 다리 놓고 도로 놓고 하는 데 있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3학년 1반에서 뭐 체육대회를 안 하긴 하지만 체육대회를 해요. 우리 광덕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반티를 좀 정하면 좋겠다. 근데 엊그저께 뭐 첼시가 이겼대요. 맨시티 상대로. 첼시가 이겼으니까 우리 3학년 1반 체육대회 반티를 첼시 유니폼으로 하자라고 누가 정책을 냈다고 합시다. 그게 바로 입안이에요. 입안. 정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첼시 그 유니폼이 괜찮은지 검토를 해야 되겠지? 정말 디자인이 후지진 않은지, 뭐 옷의 품질은 어떤지, 그리고 너무 비싸지는 않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겠네요.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서성으로 넘기는데 이 상서성이 그럼 이건 돈과 관련된 문제니까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야 될까요? 호부에게 명령을 내려야 되겠네요. 야, 호부야, 너희가 그 유니폼 알아서 적절하게 사잉?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삼성육부제도야. 이 삼성육부제도는 당나라에서 건너와요. 당나라에서 건너와. 그런데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을 따로 이렇게 두 개 되었죠. 성이 몇 개요? 두 개죠? 그래서 이성. 아까 그리고 상서성 밑에 이병,
포형 예 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중서문화성, 상서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서문화성에서는 어떤 얘들이 일을 하느냐? 제신이라고 하는 얘들이 있고 낭사라고 하는 얘들이 있어요. 보통 제신은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급 고위 이상의 고위 관료들을 다 제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제신은 한두 명이 아니겠다. 그치? 여러 명의 그 2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을 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품 문화성의 중서문화에서 근무하는 3품 공무원들을 낭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신은 이제 높은 어떤 그 고위 공직자들을 말하고 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언론 기능을 좀 수행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추원 한번 보도록 할까? 중추원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국방하고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국정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다. 그럼 중추원에서 누가 근무를 하느냐? 추밀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승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무를 하게 돼요. 자, 추밀 같은 경우도 2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근무를 하고요. 승선은 3품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뭐 추밀은 뭐 어떤 국가와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얘들이고 승선은 승자가 붙으면 여러분들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승정원 다 대통령 비서실과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2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몇 명입니까? 누구누구야? 제신과 추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우리는 제추회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제추회의에 해당되는 회의 두 가지를 도병마사 그리고 식목도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병마사는 보통 이제 국가 그 국방 문제,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기구,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도병마사라고 하고, 식목도감은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법규 정하는 그런 회의기구를 식목도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성육부제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구예요. 이 도병마사는 나중에 충렬왕 때 되면은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 두도록 하세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조플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성육부, 중추원,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이에요. 전국을 5도 양계로 정비하죠. 한번 정리해볼까? 신문왕 때 통일신라죠. 신문왕 때는 전국을 9주 5소경, 발해는 5경 15부 62주, 고려는 5도 양계, 조선은 8도 비빔면 8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8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8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려의 중앙군, 수도 서울을 지키는 얘들이에요. 2군 6입니다. 신문왕은 중앙을 지키는 얘들을 구서당, 지방을 지키는 얘들을 십정 그렇게 했었었죠.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중앙군의 2군 6위 그리고 이 5도를 지키는 얘들을 주현군 그리고 양계를 지키는 얘들을 주진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군은 2군 6위 그리고 지방을 지키는 얘들 중에 5도를 지키는 얘들을 주현군, 양계를 지키는 얘들을 주진군이라고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노트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노트를 꺼내야 되네. 이렇게 되면 길어지는데. 볼게요. 여러분들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목 아파.
잠시만요. 오, 밀키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키스 맛있죠? 오. 아, 좋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빨간색 싫어요. 자, 먼저 이 표를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 고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집권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 집권 세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 호족들, 이 신라 말, 통일 신라 말에 중앙에서 서로 왕이 되고자 싸웠었잖아요. 왕위 계승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진골 간에 자기들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워요.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지방에 간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지방에서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린 그들을 호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호족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호족 연합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호족이 처음에는 고려 초창기 때는 이 나라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호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짓고 막 그래. 막 굉장히 용감하단 말이야. 굉장히 용감해 막. 자, 그런데 이 호족들 중에서는 수도 서울 뭐 진출하면 너무나 좋지. 사람은 성공하려면 서울에 있어야 돼. 그런 애들이 있을 거고, 저 서울 가면은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호족 중에서도 과거와 음서 등을 통해서 고위 관직으로 나아간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를 3대째 배출해낸 집안, 우린 그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족의 일부 세력들은 문벌 귀족들이 되고요. 그리고 호족 중에서도 좀 뭔가 관직에 뭐 이렇게 흥미가 없고 뭐 그런 애들, 근데 지방에서는 짱 행세를 한 애들이 있어요. 우린 그들을 향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리. 자, 그러면 이 향리 뿌리를 살펴보면 호족이지?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향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힘이 셉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향리는 고려시대의 향리처럼 세지는 못해. 그래서 호족이 문벌귀족과 향리로 이렇게 분화가 되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그러나 봐. 내가 이 전까지 우리 호족들 같은 경우 얼마나 그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까? 신라 애들한테. 그 신라 진골 같은 경우 지들이 짱이라고 맨날 짱 행세했잖아. 그래서 육두품 호족들을 무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호족들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어떤 말을 해?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뛰어나면 관직에 등용하자. 그래서 뭐 과거제도 같은 것도 시행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고려 진짜 뭐 기회, 그래갖고 능력 있는 얘들한테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지내 보니까 이젠 좀 그래. 내가 배고팠었을 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 진짜 능력만 되면은 다 같이 등용하자. 근데 이제 내가 지배층의 입장이 돼 보니까 싫어.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러잖아. 아니, 내 아들 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거 보기 힘들어. 차라리 그냥 내 아들한테 관직 줄래. 모르겠어.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가 봐. 그래서 이 문벌귀족들은 이 초창기의 호족들처럼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내 걸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싸우기 싫어요. 사대적이게 됩니다. 큰 나라를 섬기려고 해서 자신의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야.
그러다가 이 문벌 귀족들이 1170년에 무신 애들한테 진짜 뒤집 두드러 맞습니다. 그것을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하고,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문벌 귀족들이 싹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누가 권력을 잡게 돼? 무신들이 권력을 잡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정중부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다가 그 다음에 경대승이 이제 또 죽어요. 누가 날 죽이지 않을까 그래갖고 뭔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다가, 그래서 이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다가 이유민을 처치하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최충원,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권력을 잡았었을 때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몽골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최후 정권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몽골의 끝까지 싸우려고 개경에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싸우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싸우는데 몽골이 세. 그래서 결국에는 몽골에 항복을 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린 이것을 개경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복을 했다. 그런데 이제 몽골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몽골이 나중에 원으로 이름을 바꾸거든. 고려는 이 전 세계에서 몽골과 끝까지 저항했던 나라들 중에 얼마 되지 않아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몽골을 상대로 이렇게 버텼던 나라가 얼마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서 인정을 해준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아예 나라를 멸망시키진 않고 이 왕조를 유지해주게 됩니다. 왕조를 유지해주는 대신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살려주는 대신에 간섭을 받게 하는 거야. 우리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하는데, 이 원간섭기 때 원나라의 빌부터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던 애들이 있어요. 우린 그들을 권문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권문세족. 자, 그래서 먼저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순으로 이 고려의 집권층이 변하게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외관계 살펴보려고 했었잖아. 대외관계. 그 대외관계를 지금부터 정리해보자. 먼저 이 호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이때 쳐들어왔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란이에요. 이 거란은 나중에 요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자,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번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바레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그래서 왕건이 쓴 후뇨 10조에서는 거란은 금수의 나라니 뭐 상종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란하고 차고 안 좋게 지내는데, 자, 문제는 이 거란이 이제 고려를 계속 깔짝깔짝 건든단 말이야. 그럼 거란은 총 몇 차례 쳐들어오냐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지요. 자, 이제 거란이 이제 쳐들어왔었을 때 1차에서 거란의 침입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서희라고 한 사람이다. 서희의 외교 단판이란 말 들어봤죠? 근데 사실상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중국 본토에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송나라가 더 탐이 났었던 거야. 근데 이 송나라를 공격할 때 고려가 그 거란의 뒤를 공격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고려부터 잠재우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서희는 그 거란의 의도를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소손령이라고 하는 이 거란의 장소가 이제 쳐들어왔었을 때談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소손령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는 신라에서 일어난 나라여가지고 뭐 그거 다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땅 옛날에 그거 이게 막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서희가 뭐라 그래? 야, 우리는 고구려를 뒤이었다 그래가지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야. 고려라고 이름 지었어, 이 무식한 놈아. 따지고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만주 벌판 그거 옛날 우리 땅이었어. 내놔 임마. 소손이 할 말을 잃었죠. 야, 그럼 왜 너희는 맨날 저 송나라하고만 친하냐? 응? 왜 우리랑 더 가까운데 왜 맨날 송하고만 친해? 야, 이 무식한 놈아. 이 한반도 이쪽에 여기 누가 살고 있냐? 여진족이 살고 있지? 여진족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랑 친해, 이 무식한 놈아. 그럼 여기 땅 주면 우리랑 친하게 지낼 거야? 당연하지. 오케이. 그래서 이 당시 여진족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을 고려에게 줘요. 그 땅 이름이 광동 육주야. 그래서 서희는
싸움도 하지 않고 꽁으로 이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됩니다. 물론 조건은 있었죠. 송하고 외교 관계를 끊고 거란하고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건이 있었지만 조건은 깨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란이 나중에 이제 쳐들어와요. 짜증나가지고 2차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좀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이제 이때 2차 때 활약했었던 사람은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양규는 이상하게 좀 잘 안 떨어져,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양규가 활약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차가 좀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 당시 이제 거란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강감찬이라고 한 사람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맞서서 아주 용감하게 싸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란의 3차에 걸친 침략을 모두 막아냈잖아요. 근데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서 북쪽에 천리장성을 쌓고요. 천리장성. 그리고 개경 주위를, 이게 개경이라고 하는 성이잖아. 그러면 이 밖에다 성을 하나 더 이렇게 쌓게 돼요. 이걸 버릴 나자. 그래서 성 밖에 성이다. 그래서 나성이라는 것을 축조하게 되죠. 나성 축조. 그래서 거란의 침입 모두 다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란 다음에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요, 여진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진이 쳐들어오게 돼요. 이 여진은요,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보면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인데 이렇게 통합된,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족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열돼서 살고 있었어. 그리고 이 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당시 그 누구야?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뭐 가죽, 모피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주는 대신에 농기구랑 이제 곡식을 받아갔다고 그래. 물물교환을 했던 거야. 근데 이 여진족을 통일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완옌부라고 하는데, 이 완옌부라고 하는 부족이 통일을 해가지고 이 고려를 깔짝깔짝 건들게 됩니다. 깔짝깔짝 건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려 정부에서는 이 여진족을 한번 혼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윤관이 한번 붙어봤는데 한번 져요, 여진 애들한테. 그래갖고 왜 졌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쟤네들은 말 타고 다니고 우린 걸어 다닌단 말이야. 쟤네는 기병 중심이고 우리는 보병 중심이요. 그래가지고 그 윤관이 특수 부대를 만들게 되죠. 그 부대 이름이 바로 별무반이야. 별무반.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항마군 승병들, 이렇게 세 개의 병종으로 이루어진 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이 여진족을 혼내주고, 여진족이 살던 땅에다가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게 되면서 거기를 관할하게 되죠. 근데 이 동북구성을 맨날 얘네들이 돌려달래, 여진족 애들이. 그러고 귀찮아가지고 돌려주게 되더라. 참 착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착해. 자, 그런데 이 여진들이 안 쳐들어올 때 약속해 놓는데 이제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금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근데 금이 이게 엄청 세, 얘네들이. 와, 금나라가 갑자기 엄청 세. 막 거란도 멸망시키고 송나라도 한번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래갖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우린 그걸 남송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갖고 이제 금나라가 엄청나게 막 거란도 박살내고 송나라도 박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한테도 이제 항복을 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복을 권한다기보다는 4대 욕을 하는 거야. 우리를 앞으로 황제의 나라로 모셔라. 근데 고려도 옛날 호족들이 권력을 잡았었으면 덤볐을까요? 근데 이 시기 때는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거야. 이 문벌 귀족들은 보수적이야. 내 거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어. 그리고 뭐 큰 나라 섬기는 것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 당시 금나라의 4대 요구를 누가 받아들이게 되냐? 이 당시 그때 집권자가 이자겸이에요. 이자겸은 지금 우리 고려의 국력으로는 금나라랑 싸워서 이길 보장이 없는 거야. 만약에 괜히 개겼다가 지면은 자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이길 수 없고 계란을 바위치기였던 거야.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되더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겸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제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야. 삼국사기 쓴 사람. 이 사람도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될 거예요. 왜? 김부식도 문벌 귀족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기에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묘청은 금의 4대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몽골 쳐들어왔었을 때는 뭐 자주 나오는 키워드는 이제 김윤우라고 하는 사람. 김윤우 처인성 전투. 자, 그리고 이제 뭐 강화도로 뭐 천도했다. 몽골군에 앞서서 뭐 이렇게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8만 대장경. 그리고 최씨 그 집안의 어떤 사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삼별초라고 하는 얘들이 처음에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고려의 대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 자, 다시 조프로 돌아와서 자, 고려 전개의 대외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의 1차 진입입니다. 서희 반드시 알아주세요. 강동 육조 확보했고요. 거란의 3차 진입 강감찬 귀주 대첩. 자, 막아내고 개경의 나성 축조 및 천리 장성 축조. 자, 그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이거 순서 반드시 기억해서 이게 순서로 많이 나오대. 거란이 1, 2, 3차를 모두 막아낸 다음에 여진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막았던 사람이 윤관, 무슨 반? 별무반,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그리고 여진이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는 이름 바꿔요. 이름을 금으로 바꾸고 요를 멸망시키, 아까 거란을 멸망시키고 고려의 군신관계 누가 군일까요? 임금 군일까요? 금이겠죠? 신하 고려겠지? 그래서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자겸, 당시 집권자도 이자겸이 수용하게 되죠. 왜? 자신의 권력,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도 순서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묘총의 성경 전도운동, 묘신정변 순야. 자, 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원 이씨라고 하는 이 집안 사람이었는데요. 이 경원 이씨, 특히 이자겸 같은 인물은 자신의 딸을 왕에게 시집 보냄으로써 왕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둘째 딸을 이제 예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고요. 이 예종과 그 누구요? 그 예종과 이게 써봐야 되겠다. 잠깐만, 예종 맞나? 잠깐만요, 인터넷 찬스 좀. 고려 인종 아빠라고 쳐야 되겠구나. 아이, 모를 수도 있지, 어? 헷갈릴 수도 있지, 응? 인터넷 찬스. 고려 인종 아빠. 고려 16대 왕. 예종. 치렸다. 예, 좋습니다. 자,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 이인영, 둘째 딸이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갖고 거기서 나온 아이가 인종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인종을 이제 이자겸의 세 번째 딸과 네 번째 딸을 결혼시켜. 어? 야, 이건 아니지. 이상하잖아. 인종은 이자겸의 3녀 세 번째 딸과 네 번째 딸을 이모라고 부르죠. 이모는 엄마의 그 여자 형제들을 이모라고 하잖아. 오 마이 갓. 이모랑 결혼한 거야. 그러면 인종을 이자겸을 뭐라고 불러요? 일단
엄마의 아빠니까 외할아버지지. 근데 자신의 아내들의 아빠니까 장인어른. 오 마이 갓. 완전 이거 콩고물. 예, 그래요. 그래서 이자겸은 이 왕 인종의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인종보다도 더 큰 권력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뭐 결제 같은 거 하면은 인종한테 안 가고 다 이자겸한테 받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인종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 왕이냐? 그래서 인종은 이제 그 측근들을 모아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자겸 가만히 있을까요?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무사라고 불렸던 이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겸의 난이야. 인종을 죽이지는 않고요. 가둬요. 가둬서 이제 감시를 하게 되는데 인종이 머리를 잘 쓰죠. 이 척준경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준경과 이자겸 사이에 약간 그거를 해요. 그 이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준경을 통해서 이자겸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척준경도 제거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야. 자,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이 경원희 씨가 이제 박살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잡았던 것이 이제 경주 김씨, 김부식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김부식 집안은 옛날부터 이제 개경에 살던 사람들이어가지고 개경파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김부식이 예전 경원희 씨처럼 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이제 타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김부식 다 해먹으니까 불만이 생기겠다, 그치? 그래서 그때 이제 정지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종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주냐면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을 소개를 시켜줘요. 근데 이 묘청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 풍수지리설이 좀 능해. 그러니까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형세 같은 것이 인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묘를 어디다가 쓰면은 묘를 뭐 어디다가 뭐 묘를 만들면은 우리 집안에 뭐 대대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풍수지리설이야. 풍수지리설. 그래서 이 묘청이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지금 개경은 땅의 기운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지. 그리고 이자겸의 난으로 또 개경의 그 왕궁성이 이제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수도를 저기 평양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황제의 나라다.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자. 그래서 칭제 권원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금나라를 청벌하자. 이것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금국 정벌까지 좀 써두세요. 왜 빼먹었지? Sorry. 금국 정벌까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경으로 이제 그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을 짓거든. 그 평양 그 서경에다가. 근데 그 대화궁을 짓는데 벼락이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인종이 그 서경 놀러 갈 때마다 뭐 맨날 뭐 폭풍우가 불고 막 그래. 뭔가 좀 가기에 좀 꺼림칙한 거야. 그래가지고 묘총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걸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라 그래.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대위국 그리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고 거기서 농성을 하게 될 겁니다. 농성하게 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종은 이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묘총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김부식을 보내요. 그래서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이것이 바로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야. 그리고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이 김부식은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잘 봐봐. 지금 문벌귀족들 이자겸 그리고 묘총의 서경천도 이거 두 개는 다 문벌귀족의 어떤 민낯을 그냥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벌귀족도 소수의 문벌귀족들에게 권력이 몰빵되다 보니까 다른 신흥 세력들이 여기에 계속 도전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문벌귀족들의 어떤 그런 그 틈? 그게 보여준 거죠. 이 틈을 누구한테 보이는 거? 무신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거는 순서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이 1번, 그 다음에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2번, 그리고 세 번째가 무신정변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신정권과 몽골과의 항쟁 보도록 할게요. 자, 최씨무신정권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전에는 여러분들 뭐 정중부, 뭐 경대승, 이유민,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 최씨전 거의 시험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씨 이전까지, 그러니까 정중부에서부터 이음인 때까지는요, 여러분들 그 무신들의 회의기구가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방을 통해서 이 권력을 운영했는데, 이 최충원 때부터는 이 교종동원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최충원, 교종동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후 때는 이 교종도감에서 그 인사권을 좀 할 수 있는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정도감 안에 인사권이 포함이 되어 있으는데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교정도감과 정방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래서 정방은 최후 때 만든 것이 맞아요. 자, 그리고 무신정변 때, 여러분들 무신정변 때 이제 그 농민과 천민들, 그러니까 하층민들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중부 전에 그 이의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망이망소이가 이제 난을 일으켰어요. 이거를 공주 명확소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는 향, 부고,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이 향부곡소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화정동이지. 그런데 화정향 또는 화정부곡 그러면은 그 동네에 사는 이 화정동, 그러니까 화정동을 화정향, 화정부곡이라고 칠게. 화정향이라든지 화정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농사만 지어야 돼요. 농사만 지어야 되고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없습니다. 과거 시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승려가 될 수 없어요. 스님이 될 수 없어요. 스님이 되는 게 좋아요. 고려는 숭불국가입니다.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스님도 지배층이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차별받았어요. 소는 화정소라고 치면 그 소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수공업자여야 돼요. 뭐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수공업 일에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세금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도 많이 내고 이사도 못 가고 과거도 못 보고 차별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빡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이 공주 명확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 이게 바로 망이망소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이걸 좀 이게 좀 달래주려고 한때 충순현의로 이렇게 승격시켜주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적의 난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이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충원의 사노비입니다. 최충원의 사노비예요. 최충원의 노비. 그리고 이 아저씨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왕, 제후, 장군,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능력에 따라서 다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 이음인, 최충원 전에 이음인이라고 한 사람은 엄마가 노비였고 아빠가 소금장수였어요. 그러니까 막 저런 애들도 저 재상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우리라고 못할 그 있냐? 그래서 이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누가 그 잃어버렸어요. 다른 노비가 잃어버려갖고 실패하게 됩니다. 최충원 어디 살까요? 서울에 살겠죠? 그래서 개경에서 일어났다. 만적의 난 반드시 알아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신분해방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해방적 운동. 신분해방운동. 자, 그리고 아까 최후 때 누가 쳐들어왔다? 몽골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후가 만들었었던 이 삼별초가 끝까지 이제 몽골에 항복하지 않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계속 저항을 하게 될 거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자, 볼게요. 그 삼별초에 끝까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개경으로 환도. 다시 돌아왔다는 거. 돌아갈 환자야. 개경. 원래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최후 때 끝까지 저항하려고 강화도로 갔다가 항복했으니까 개경으로 돌아오는 거야. 개경에 환도하고 그때부터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니 원의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를 원 관섭기라고 합니다. 이 관섭기 때는 모든 왕들이 무슨 조 이렇게 뭐 태조, 광종, 성종, 뭐 예종, 인종 이렇게 묘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충땡왕으로 끝납니다. 이 충은 몽골에 충성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 종은 조종제는 이 황제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니들이 뭔데 조종제를 써야 그래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 충땡왕. 그래서 뭐 충렬왕, 충선왕. 그리고 충땡왕이면 다 원 간섭기 때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자, 원 간섭기 때는 이제 고려의 자치를 이제 인정을 했었지만 땅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 서경 있는 쪽에 동령부를 설치해서 땅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 탐라 총관부, 제주도 뺏어가고요. 그리고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걸 가져가가지고 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 지도가 있으면은 여기쯤에 이제 동령부가 있을 거고, 여기쯤에 쌍성 총관부가 있을 거고, 여기쯤에 탐라 총관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땅들을 자기들이 떼어가서 직접 통치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는 이 충렬한테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줘요. 충렬이 제발 돌려주세요 하고 돌려주는데, 이 쌍성 총관부는 끝까지 안 줍니다. 이 쌍성 총관부는 나중에 공민한테 다시 되찾아올 거야. 그리고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는요, 원래는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 그러니까 몽골이 고려 항복시키고 나서 일본을 점령하려고 그랬대. 일본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두 번의 이제 태풍으로 실패하게 되잖아요. 카미카제. 그래갖고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남아가지고 그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간섭을 하는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몽골풍은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자, 좀 구분하셔야 될 것이 고려의 풍습이 또 몽골에서 유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려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원나라의 어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으니까 원나라에 좀 싸바싸바하면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걔들 바로 권문세족. 이들은 친원적 성향을 가지고 대농장을 확대한 사람들로서 음서라고 하는 혜택을 받아요. 음서는 시험을 안 보고 관직에 등용되는 것을 말해. 문벌귀족도 음서를 통해서 이제 관직에 등용되는 모습도 있었죠. 자, 국민화의 개혁정치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전에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성종, 그 다음에 국민왕이야. 국민왕 개혁정치 많이 시험에 나올 건데, 자,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합니다. 권문세족들 다 죽여요. 이 기철은 기왕후의 오빠야. 기왕후는 그 당시 이제 공녀로, 그러니까 고려 여성들을 몽골에 바쳤었거든. 원나라에 바쳤었는데 공녀로 끌려갔다가 그다음 그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가지고 황후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원나라 황후니까 자기 오빠가 어깨가 엄청 으쓱해졌겠죠.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그 당시 이제 국민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쌍성총갑을 공격해요. 그리고 정동행성 이무소. 아까 정동행성 일본 정벌하려다가 실패한 거라 그랬었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폐지를 하고 몽골풍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민변정 도감을 만들 거야. 이 전은 밭전자 땅, 미는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과 백성을 변화시키는 거 어떻게? 바르게 변화시키는 기구 전민변정 도감이요. 오케이? 그럼 왜 전민변정 도감이 왜 설치했을까? 땅하고 백성이 어떻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이 권문세족들이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대로 돌려보내는 제도야. 자, 땅을 원래대로 줬으면은 세금 국민들이 백성들이 세금을 낼 수 있을 거고, 이 민들은 노비가 되면 세금을 안 내겠지만 양민이 되면 세금을 내겠지.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광종 때 실시한 노비 안건법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길다. 퇴근해야 되는데. 아니요. 짜증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으면 나도 좋아.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 불안해요. 아무도 안 들을까봐. 자, 20년 3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가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20년 3월 문제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거란의 대군이 침공해도 강감찬이네요. 아까 거란의 3차 침입이 되겠네요. 자, 몽골 원조 살리타가 쳐들어왔는데 이 살리타를 죽였던 사람이 김윤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전에 처인성조도 기억나지? 자, 그러니까 거란 3차 침입과 몽골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뭐 여진족도 쳐들어왔을 거고 뭐 금나라도 뭐 이렇게 사대 요구를 했었을 거야.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죠.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아까 여진족의 침입 막고자 한 거야. 그래갖고 동북 구성을 쌌다 그랬지. 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장보고 저번 시간에 통일신라 신라 하대라고 설명드렸어요. 을지문도 여수 전쟁,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을 말하는 거지. 살수대첩. 윤봉길, 이거 한인애국단 이야기야. 한인애국단. 또 문제 있나?
없네요. 4월. 여기 있네요. 5번.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묘청이네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김부식으로 하여금 정벌하게 하였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사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 다음에 무신정변 순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9번) 볼까요? 미초신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아까 기실족이 총애를 메고 교만하고 횡포함으로 왕이 누차 경계에 달려서 깨닫지 못 왕이 아침에 기철을 비롯한 기철을 제거했네요. 쌍성총화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공민왕. 정답은 4번이네요. 전민변전동을 설치했다. 누구 시켜서? 신돈 시켜서. 후상군을 통일한 거 태조 왕건이죠. 아이 뭐야 정차려. 태조 왕건. 호패법을 실시했다. 여러분 나중에 설명 드릴 겁니다. 조선의 태종이에요. 민증이에요. 민증. 호패법은 호패는 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리고 우상국 제족 나오죠. 지종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22담로 무령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백제죠. (4월) 거였죠. 6월 보겠습니다. 6월. 자,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기철을 숙청 제거했고요. 정동해성 이무서 폐지했고요. 쌍성총화부 공격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정답이 몇 번? 5번. 전민변전동을 설치했다. 우상국 아씨 몇 번 나오는 거야? 이씨. 지종왕. 광무개혁 추진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대한제국이죠? 고종이겠지.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완성종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성종이에요. 경국대전은 여러분들 그 조선의 기본 법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화성을 건설하였다. 조선 정조입니다. 조선 정조. (7월) 볼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개경의 나성은 강감찬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아까 강감찬은 거란이 3차 침입을 막은 사람이라 했었죠. 귀주 대첩. 자, 아까 강동 6주 서희가 거란 1차 침입 막고 나은 거라고 했지. 동북구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윤관이 별무만 만들어서 그랬다고 그랬었어. 거란 1, 2, 3차 끝나고 여진이 쳐들어왔다 그랬었지.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네요. 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적이 나왔네요. 아까 만적은 누구의 그거라 그랬어? 최충원의 노비라 그랬었지? 장군과 제삼씨가 따로 있는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그 말이야. 누구도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다. 5번이군요. 최충원과 주인을 몰아내자. 소격소를 철폐하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기구인 그 소격소를 철폐하자 주장했어요. 골품죄 폐지한 거는 뭐 육두품이 그랬을라나?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라. 이건 뭐 세도 정치에 저항한 거겠다. 그치? 뭐 임술농미 봉기나 되겠네. 나중에 설명. 단발령을 중재라. 이 단발령은 여러분 을미의 개혁 때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미의병 정도가 되겠네.
단발령과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을미의변이거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의도는 무엇인가요? 국민왕이네. 짱정총관부. 4번이죠. 원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우상국 북속. 아까 지중왕.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 세도 정치 때 일어난 거예요. 그 순조 때 그 당시 서북민들,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들을 차별한 거에 대해서 그 일으킨 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의 군까지 뭐 쓰시마섬 정벌 정도가 되겠네. 이종무 시켜가지고 조선 세종 때 한이 설정 9년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건 한사군. 여러분들 그 고조선 멸망시키고 한나라가 이 고조선 땅을 그 하기 위해서 했었죠. (6월도) 끝났고 7월. 아니네, 방금 7월 풀었구나. 9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김부식 금정벌 칭제권원 반대 삼국사에 쓴 인물이고, 정제상왕이 칭제권원 풍수지리설 승려. 묘청이네요. 그죠? 4번이죠. 설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정방 설치한 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누구라 그랬었습니까? 최우라고 설명드렸죠. 관리 인사기구라고 보시면 돼. 사람 뽑는데 구제학당을 설립할 때 회동공자 최충이라고 한 사람이야. 최충. 외양일체로 내세웠다. 이거 여러분들 그 누구냐? 최익현. 수선사 결사를 지창하다. 이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승려입니다. 예, 고려 문화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6번 미조진 왕이 시행한 정책을 옳은 것은, 자, 최승로 시무 28조 누구 때 왕입니까? 성종 때죠. 12목의 지방을 파견해서 불교 행사 축소했어요. 의창과 상평창을 만들었어요. 의창은 여러분 돈 꿔주는 기구입니다. 봄에 꿔줬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평창 물가 조정 기구예요. 송종이니까 국자감을 정비했다가 맞겠죠.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조선송종 때입니다. 조선송종. 고려송종과 조선송종 헷갈리지 마세요. 훈민정음 반포 사람. 조선 세종이죠. 궁극기모처를 만든 거는 1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전민변정도가 아까 전에 국민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10월) 자,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고려 4대 국왕 태해정광. 일단 광종인데 잘난 척도 해봤습니다. 광종 존부의 연호를 사용했다. 노비안건법 나왔죠. 아까 전에 두 가지만 외우려 그랬었지. 노비안건법이 사료에 나온다. 주 힌트로 나온다. 그러면 보통 답을 과거제로 요구할 거야. 과거제 있나 봐볼까? 있잖아. 그러면 여기 힌트로 과거제가 나오면 답을 거의 다 보통은 노비안건법으로 요구할 거야. 진짜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 과거제 실시와 노비안건법 알아주세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무령왕이에요. 백제 무령왕. 이사부. 진짜 많이 나온다. 이 사람 지중왕. 성균관을 설립할 때 이거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호프제를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다. 흥선대원군입니다. 수능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작년 수능 문제.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박수경님과 함께 신검의 군대. 아까 신검 설명 좀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견훤의 첫째 아들이에요. 후삼국을 통일했다. 핵심 키워드네요. 역분전, 아까 호적 포섭 정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했다.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이 사람은 태조 왕건이죠. 정답은 2번 사신관 제도를 운영했다. 채솔의 시무 28조 고려 성종이고요. 교정도감을 신설했다. 아까 전에 최충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과거제를 실시했다. 고려 광종.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 사람은 바다의 왕자 장보고. 미초진 왕의 제위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몽골이 침입해서 쌍송총과부를 설치했대요. 자, 왕이 유인부를 보내서 쌍송총과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쌍송총 공격했던 사람은 공민왕이죠. 공민왕 정책 골라보라고 하는 거잖아. 2번 전민변정을 설치했다. 교육의 국조서가 반포된 것은 2차 가보개혁입니다. 북한은 순수비는 항상 여러분들 신라 진흥왕이야.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다. 인종이에요. 인종. 이러면 사람 이런 거 노리면 안 되는데, 인생 종친 사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둘 다 인종에서 일어났어요. 두 개 다 반란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야. 회사령이 제정된 것은 1910년대죠. 무단 통치 때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일본 그 총독부에. 사업할까 하면 끝내겠네요. 오늘은 좀 길다. 여러분들 듣는데 좀 고생하겠네요. 자, 미주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를 건국했대요. 후상국을 통일하고 후녀 신조 남겼다고 합니다. 태조 왕건. 3번 북진 정책을 실시했다. 아까 그래서 서경 이렇게 높였다 그랬었죠. 과거제를 실시한 사람 광종, 수원화성, 조선 정조, 위화도 해군, 이성계, 전민변정도강, 국민왕이죠. 북진정책 아까 있었냐 근데? 여기 적어놨네요. 오, 다행이다. 분명히 고려 문제가 있는데 안 푼 이유는 여러분들 다른 그 경제 거기 넘어가려고, 거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끝났네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고려 이제 고려 정치 부분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려 경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목요일에 6월 모의평가가 있는 날이에요. 전국 연합평가 6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니까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 여러분들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이렇게 못 봤다고 뭐 속상해하지 말고, 또 잘 봤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내가 실력이 한 이 정도 되는구나 점검 차원에서 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가, 알아서 틀린 건가, 자만해서 틀린 건가, 아니면 몰라서 틀린 거 구분하시고, 모르는 건 공부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오늘 강의 좀 길었네요.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